변호사님,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 항소심 사건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심 재판 결과와 다르게 무죄로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1심에서도 유죄가 인정이 되긴 했는데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합의도 말이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뜻이니까 맞아요. 굉장한 선처를 한 거거든요. 거의 사실 검사가 해주는 기소유예랑 조금 비슷하다고,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사실상 가벌성이 좀 떨어진다고 본 거 아닌가. 네. 죄는 인정이 되나 네. 처벌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유죄냐 무죄냐가 사실 상당히 그렇죠. 민감한 부분이니까 고민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결과가 뒤집혔고요. 무죄죠.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네. 판단을 했습니다. 네. 원래 통신비밀보호법 꼭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사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1심에서는 합법적인 증거라고 봤었던 건데 그렇죠. 항소심에 이르러서 위법한 증거라고 본 거니까 어떤 포인트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걸 좀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사건 개요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은 2022년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특수 학급은 아닌데 특수 학생이 다른 일반 학생들이랑 같이 적응할 수 있도록 꾸려진 교실인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수업 중이던 교사가 주호민 씨 아들에게 뭐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뭐 싫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내용이 녹음이 됐었고, 이 내용을 주호민 씨가 아들 옷에 녹음기를 설치를 해서 녹음을 했다가 나중에 고소를 하면서 증거로 제출을 했었던 거죠. 어쨌든 이때 녹음한 녹음 파일을 속기사들이 전환한 녹취록이 증거로 사용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증거로 해서 아동학대 혐의,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를 했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결국은 이 녹음이 불법이냐, 또는 이게 만약 불법이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 뭐 이런 게 핵심이잖아요. 네, 일단 불법이냐 아니냐 그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핵심은 이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위배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 조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 도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끼리는 녹음하잖아요, 많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 변호사님이랑 저희 PD님이랑 두 분이 네. 대화하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녹음기를 딱 붙여놓고 밖에서 들었다. 아, 그거 안 되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저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녹음기를 몰래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녹음을 다 했다. 이거는 합법인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불법이냐? 네. 이게 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걸로 봤냐? 이게 결국엔 핵심이 되는 거죠. 2심 재판부가 어떻게 봤는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녹음기가 아이가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아이한테 녹음해, 네가 녹음해와. 이게 아니네요. 이게 아니에요. 아. 이게 아니었고, 아이의 옷에 작은 소형, 초소형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상대방, 이 교사였던 피고인은 녹음 사실을 또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대화를 나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도 몰랐고 피고인도 몰랐다. 피해자 피고인이 전부 모른 상태에서 부모만 이 사실을 알고 녹음을 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간의 대화에 개입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네. 논리적으로만 보면 맞는 판단을 한 거죠. 네. 제가 그 주호민 씨 2심 선고 결과 이후에 인터뷰를 보니까 네. 이게 사실 너무 힘든 게, 그러면 뭐 일반인 입장에서 대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되냐, 네.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또 하긴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그러면 부모가 아이 옷에 녹음기를 넣는 거는 항상 불법이겠네요? 그렇진 않죠. 그건 그렇진 또 않고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제3자 간의 대화에 개입을 했는지가 네. 문제가 되는 거니까, 부모랑 아이랑 대화를 충분히 해서 아이도 자기가 녹음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가 녹음기를 직접 차고, 요새 목걸이 녹음기 같은 것들도 네, 있거든요. 그걸 차고 가서 상대방이랑 대화하는 걸 녹음을 해왔다. 이건 사실 불법은 아니에요. 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이런 증거들이 나온다면은 이거는 또 증거로 사용할 네. 수가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이번에 주호민 씨 사건 이제 결과 나오고 인터뷰를 바로 하더라고요. 네. 그 자리에서 주호민 씨도 하고 교사 네. 측 대리인께서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판결 반응이 어떻죠, 지금?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완전히 왜냐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녹음 파일에서 나왔다는 그 내용을 다 보면, 녹취록을 좀 보면 조금 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 어쨌든 있거든요. 부모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수는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여기에는 주요한 내용, 대화 내용 몇 가지 한 3-4개 정도만
정도만 네. 언론에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체를 보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마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동학대가 맞냐 아니냐라고 놓고 봤을 때 1심에서는 아동학대가 맞다고 본 거예요. 기본 전제는 맞다고 본 네, 거죠. 맞다고 본 건데 증거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그러면 도대체 증거를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느냐. 사실 근데 또 교사 입장에서 보면 부모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서 학교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사실 훈육조차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그러니까 거란 뭐 말이에요. 교사 측에서는 지금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인정돼서 다행이라고 그랬고 네. 교사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교실에서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분위기 됐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근데 주호민 씨 측에서는 네. 도대체 그럼 특수아 아동인 경우에는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특수 아동이 아니더라도 애를 학원이나 학교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증거 수집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있냐 이런 부분이고 변호사님 그러면 주호민 씨가 한 말대로 그럼 대체 어떻게 자식들을 보호할 수 있냐 너무 어렵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선생님과 아이의 대화를 녹음을 하고 싶다고 하면 아이가 직접 녹음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볼 수 네. 있고요. 안심하고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는 하지만 반드시 이 판례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된 건 아니에요. 네. 아이가 원한다면 녹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녹음에 너무 집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증거라는 게 그런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진술로서 입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부모랑 대화를 해서 그 상황을 녹음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요. 아이들의 진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빙성을 조금 더 인정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면 이 상황을 들은 다른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관련 진술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한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녹음 파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녹음 파일에 집착하지 말고 녹음 파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은 진행해 볼 수 있다.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녹음을 무리하게 하다가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통비법 위반은요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건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잘해야 집행유예거든요. 아니면 수사 단계에서 선처를 받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개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조민 씨가 이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고 그냥 아이 진술이랑 친구들 진술 같은 거 확보를 해서 고소를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도 형사 쪽에서 전문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형사 고소가 항상 꼭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능사는 아니죠. 능사는 아니거든요. 네. 물론 뭐 부모의 마음에서 고소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왜 고소까지 했냐 이렇게 얘기하기엔 사실 어려운 건데 네. 결국에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사건의 발단이나 이런 걸 보면 교사가 약간 직위해제처럼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어쨌든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 보통 직위해제를 해서 그렇죠. 아마 일을 못 할 거예요. 네. 그러면 교사 집단에서는 사실 상당히 이제 반발이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그게 또 언론의 보도가 나중에 되면서 주호민 씨도 요즘 활동 거의 못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유명인들도 사실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부담스럽죠. 네, 그리고 형사처벌의 사실 결과라는 것도 한번 보면 1심도 결국은 선고유예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 센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맞아요. 게 네.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아마 맞죠. 판사님도 그 교사의 어떤 신분상의 그런 제약을 고려해서 제가 봤을 때는 벌금형을 안 한 거고 네. 벌금형을 어떻게 보면 유예해주는 선고유예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면 형사 사건이라는 것도 어떤 결과가 있는 건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이 먼 길을 왔냐라고 보면 사실 상당히 후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 같아서 그 항상 형사 고소 전에는 의논을 정말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